의사 선생님들하고 가장 먼 분야인데 이 파견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주팔자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띄고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칼도자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보통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은 지금 앞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자들이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세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기자들과 검사들의 생애는 좀 많이 알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선은 똑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특히 이제 1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경쟁이 본격화되고, 한 곳에서 30년을 근무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다고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몸담았던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1988년에 29명이 입사를 했는데 제가 나올 때 딱 4명이었어요. 24명, 25명이 이미 중도에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나 검사분들은 노후에도 길이 대충 정해져 있죠. 의사 선생님들은 개인 병원을 개원하시거나 보통 이러시고, 그 다음에 검사들은 법무법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 기자들은 그런 그 정해진 분야가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먹고 사는 과정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좀 높이는 것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하고 제가 실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권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나온 다음에 뭐 입이 나이가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넘어갈 텐데 거기서 무슨 재취업을 한다는 일에 구지구지를 하는 짓을 해봤자 되지도 않고 자기랑 맞지도 않고 자기 평생 해왔던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것이죠. 우리 요새 몇 년 사이에 인문학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건 뭐 다 정의가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철학, 그리고 무슨 사회학, 이 정도가 이제 뭉쳐서 인문학이라고 제가 통칭을 할 수 있는데, 인문학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어떤 강의실에 가서 뭐 논어맹자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또 사람의 앞날을 점치는 점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뭐 당사주를 배운다든가, 관상을 배운다든가, 이래봤자 이것은 인문학도 아니고 그냥 잡다한 사술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말고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역사에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철학에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리에도 역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광활루원이라는 광활루가 있죠. 광활루에 가면은 뭐 뻔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봉룡하고 성춘향이 생각하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봉룡이 성춘향이 소설일까 아니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1번 손 드시고, 이게 소설이라는데 현실이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봉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경북 봉화에 거기 실제 있어요. 그리고 담양에 가면은 대나무가 유명한데, 대나무 중에서도 담양천 주변에 이제
담양과 관련된 여러 명물 요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근데 국수골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은 중록원이라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 숲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 옆에는 관방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방제림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영산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홍수가 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그 나무도 심어놓고 일종의 치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이몽룡으로 변신한 그 담양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광안루를 가면은 그런 장치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 그냥 대충 광안루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저기 뭐 광안루라는 2층짜리 누각이 있고 뭐 호수가 이제 흐르고 있고 호수 가운데 집이 있고 이러다가 이제 보고 나오시면서 그냥 나올 텐데 광안루에 가면 처음에 마주치는 게 이제 그 광안루하고 연결되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의 이름으로는 오작교라고 써 있어요. 오작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력 7월 칠성날에 견우와 직녀가 한번 만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몽룡과 성춘향의 만남을 그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작교라는 다리를 세워놓고 거기 다리에 보면 이름이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못 보고 다니죠. 그리고 광안루를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쑥 보고 내려와서 후문으로 쑥 빠져나가는데 후문으로 빠지지 마시고 갑자기 후문 쪽에 옆을 보고 오른쪽으로 보면 작은 숲이 있어요. 그 숲에 가면은 작은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당이 있는데 싹 들어가면 우리나라 한국화의 대가인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한 처녀의 얼굴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춘향이의 원본사이십니다. 물론 몇백 년 전의 거지만. 그래서 광안을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춘향이 사랑을 봤냐라고 물어보면 백이면 백, 그게 어디 있었어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제 광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남원이니까 이제 구례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약간 고객길인데 어마어마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뭐냐면 춘향이의 무덤이에요. 그럼 춘향이가 그 안에 묻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와갖고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자, 이렇게 광안루 한 곳을 보더라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요소에 알고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가죠. 제가 사진 자료 했는데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진. 동백꽃 하나 떨어져요. 사진 좀. 여기 슬라이드 사진 좀 비춰주세요. 픽처를 안 주셨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사진 없어도 될 거야. 사진을 PPT로 해요. 자, 92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동백이 하나 있습니다. 동백꽃이 떨어진다 해서 동백의 명소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보통은 전라북도 선운산에 있는 이제 선운사 미당에 서정주가 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시를 납니다. 선운사가 동백의 원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가보면 선운사에는 동백이 없어요. 다 따버려갖고 없어요. 예? 뒷쪽에 조금 있죠. 뒤쪽에 조금 있어요. 절 뒤쪽에 조금 있습니다. 진짜 동백을 보시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동도에도 동백 없습니다. 다 잘라버려갖고 없어요. 여수 엑스포 하면서 다 잘라버려서 없어요. 전
지금 동백이 제일 많은 곳은 강진에 있는 백년사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아예 길 두 갈래가 있고 가운데는 전부 동백숲이에요. 그리고 동백은 질 때 특이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꽃의 여왕을 장미라고 하는데 실제로 식물학을 하시는 분은 장미를 되게 안 좋은 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장미는 늙을 때 추하게 늙어요. 구질구질하게 병균이 끼면서 이렇게 막 사람이 노화돼갖고 쓰러지듯이 이렇게 오래도 삽니다, 장미는. 근데 처녀 때만 화끈하게 예뻤다가 나중에 보면 막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벌레 먹을 장미. 예, 벌레 먹은 장미 있죠? 근데 동백은 끝도 깨끗해요. 동백꽃잎이 툭 떨어지면 갑니다. 그래서 동백 같은 경우는 정말 이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찍은 동백은 여러분들이 책 9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나온 동백인데 이건 어디 있냐면 영암에 하면은 이제 천왕사라는 월출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천왕사로 들어가는 입구, 두 번째 경포대라는 데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 경포대는 강릉에 있는 경포대랑 한문이 똑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큰 무슨 호수가 있거나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녹차를 처음으로 만든 태평양 그룹의 창업자 서성환 선생이 만든 녹차밭이 있어요. 거기가 태평양에 만든 시베지가 보입니다. 원래 차의 시베지는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 쌍계사가 있지만 거기가 처음으로 1000몇백 년 전에 세웠지만 초대 규모로 설록차를 만드는 곳은 거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게 제주도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에도 이제 설록다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정말 보물 같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백운동 서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백운동 원림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동백 사진은 대낮에도 이렇게 컴컴한 백운동 원림을 가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통 원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림은 이제 학원할 때 원자에다가 나무리 인자를 쓰는 거고 그리고 또 가시면 보시면 동천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주술자의 같은 동에 하늘천자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구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홉 글자에다가 작곡할 때 곡자를 쓰는 것이 있고 또는 청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네, 무의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은 송나라 때의 유학자인 주희에게서 왔어요. 주희는 그동안 중국의 고대 공자가 했던 유학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공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주희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희가 은퇴를 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무의동이라는 곳에 구곡을 만들었어요. 즉 구곡이라는 것은 선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유토피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토피아를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곡이라고도 하고 동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원림이라고도 하고 또 청산이라고도 합니다. 선비들은 되게 원림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안 나왔지만 동백꽃이 무성한 이 원림은 그 안에 영암 일출산 안에 계곡에 확 파묻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오가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히 입장료도 안 받아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어디서 했냐 하니까 이제 처음에 강진에 가면은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가 있죠. 근데 유배지에 가면은 항상 있는 그 원림의 구성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그마한 인공 연못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가짜산을 만듭니다. 그 가짜산을 뭐라 하면 돌석재에다가 가짜에서 석가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정약용의 거기 머물던 유배처는 너무나 지리적으로 멀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흉내를 내놨지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정약용의 화첩을 보면은 정약용 선생의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그림 잘 그린 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 정약용한테 배워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원림들을 찾아가면서 초이선사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차인태가 초이선사를 비롯한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걸 그리게 합니다. 원림의 구성 요소는 9개예요. 구곡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석가산을 꾸몄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주련의 기둥에 써 있는 글은 어떤 식으로 써 있고, 벽은 무슨 색으로 칠했으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어떤 뭔가를 다 생각해서 만드는 게 선비들의 원리예요. 자, 다른 거 보고요. 뒤로 맨 처음. 이게 좀 흐린데 대낮에 찍은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계곡에 이 대낮에 찍은 그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찍은 거예요. 저렇게 지나가면 동백들이 툭툭 떨어져요. 그냥 툭툭 떨어져갖고 쌓이는데 저런 것을 보면 그냥 치유가 돼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걷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람이 없으니까 맑은 공기를 쐬게 되고 물도 좋아요. 마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원림들이 유명한데 원림도 경상도하고 전라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도의 원림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세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세원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 가봤죠? 그 소세원이 지금 있는 규모의 10배가 원래 소세원이었습니다. 그거 전혀 보셨죠? 소세원 가면은 소세원 건너편에 주차장, 그것도 원래 소세원 땅이었고, 그 뒤에 있는 전남교육청 건물도 원래 소세원 땅이었어요. 근데 소세원에 가면은 담장이 개울 밑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시는 분 계시죠? 네, 담장이 이렇게 물길에 담장이 뚫려서 물이 글로 들어오게 해놨어요. 원래 소세원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가물어도 그 수량이 풍부했는데 전남교육청이 거기다 지들 그 연수시설 짓는다고 덜컥 해놔고 지하철판에서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소세원을 만드는데 3대가 걸렸습니다. 양씨 3대가 걸려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라도식 그 원림입니다. 경상도식 원림을 가보면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테크닉은 전라도보다 못한데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가 이문열 씨의 고향이 경북 영양이죠. 영양에 가면 이제 원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딱 보면 여유가 없이 팍팍하게 되어놨어요. 그러니까 정자에서 바로 곧바로 연못이 시작돼서 술 취하면 딱 떨어지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주변 산세를 둘러보면 맞은편 산도 마치 자기 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뭐 자연 풍광도 자기한테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이게 규모가 훨씬 큽니다. 다만 전라도에서는 건축 기법이 발달해갖고 자유로운 풍만 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상도는 되게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차이들을 알고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볼것들이 있고 인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죠. 지금 남아있는 원림들은 전남 담양에서 화순에 걸치는 길하고
경상도의 영양봉화 예천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원림들이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는 것은요.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꼽은 게 있는데, 예, 각 도마다 예, 하나씩 하고, 원래 경상도가 이쪽 그 산림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경상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것은 어디냐면 수월로라고 적혀 있죠. 예. 경주 옥산에 가면은 이제 그 옥상서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앞으로는 이 수월로를 제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앞으로 보면 낙동강변이 싹 보여요. 네. 동방오연에 속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이제 서원을 마련했는데 서원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장중원 정문 입구 들어가면 양쪽에 저수지가 있어요. 반드시 저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 끌려고 저수지를 만들어요. 조선시대 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천이라고 해갖고 예, 다리가 이제 경계석이 있는데 그 주변에 항상 예, 저수지가 있어요. 불이 났을 때 빨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딱 가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딱 가면은 동쪽과 서쪽에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자들이 학문을 닦는 곳이에요. 그리고 본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뒤에는 대성전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죠. 그리고 그 좌우에 누가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수제자를 보통 자기가 그 배양을 하고 그 옆에는 자기의 수제자를 이렇게 그려놓게 합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요. 여기는 최치원 선생을 모시는 곳입니다. 최치원 선생을 모시는 곳입니다. 네. 최치원 선생이라고 그러면 신라 시대의 학자, 신라 말의 학자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최치원 선생의 소원을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차례. 이것은 잘 아시는 퇴계의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들어갈 때 입구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안동댐이 있고 안동댐 한가운데 뭐 섬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한옥이 세워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조 때 임금이 이걸 한번 구경하러 왔다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특별 과거를 본 시험장이 바로 그 섬에 있는 거기입니다. 근데 퇴계는 자기 성격하고 똑같이 이렇게 서원을 지어놨어요. 퇴계는 고지식하고 타협을 모르고 게다가 부인한테 엄청나게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맨날 구박을 받았어요. 진짜입니다. 소크라테스랑 똑같아요. 퇴계는 불쌍하게 죽었어요. 와이프한테 구박을 하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딱 보면 가운데 저 나무가 하나 있죠. 저쪽 오른쪽에 나무가 하나 있죠. 저게 저희 유명한 도산매라는 겁니다. 매화예요. 그래서 매화는 전국 8대 매화, 5대 매화, 10대 매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산매는 왜 중요하냐면 퇴계가 마지막 임종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나무에 물 주어라. 이 말을 남기고 죽어갖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강릉의 오죽헌에 가보면 율곡매가 있어요. 근데 강릉 율곡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파주에 가면은 자운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율곡 이 선생을 그리는 사당입니다. 근데 매나무는 강릉밖에 없고 자운서원에는 없어요. 또 하나 유명한 게 대명매라 해서 명나라에서 캐온 매가 있는데 그것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어요. 심어놨어요. 명나라 때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선생의 무서운 거였습니다. 김장생은 아시다시피 예학, 고학의 아주 대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별로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지 못하고 김장생의 제자가 송시열이기 때문에 누가 죽으면 1년상을 해야 되는데 3년상을 해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싸우다가 조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합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다 나무가 아니라 돌로 만들어져 있죠. 가치가 없다고. 자, 다음 과목. 네, 요것은 대청마을에서 앉아서 이 보는 서원들이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문이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문으로 다니는 애들은 학생이고 선생님이 들어갈 때는 중앙문을 열어요.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어디냐면 안동 하회마을에서 하회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더 들어가면은 유성룡 선생의 병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왜 병산이라는 말이 붙었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네. 이 만대로에서 앉아서 보면 낙동강 줄기가 흐르고 아주 깊지도 않고 약해요. 그리고 안에 칼같이 병풍처럼 그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병풍 같다 그래갖고 병산서원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백미는 이 병산서원의 만대로입니다. 이 만대로는 그냥 아무에서나 이름 따온 게 아니라 그 옛날 유명한 학자들이 지은 시에서 하나씩 골라오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를 가다듬지 않고 그대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냐면 200명이 들어가서 동시에 자취를 할 수 있었죠. 지금은 물론 못 들어가게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인문학의 대상은 사실 몇 개 없어요. 하나가 여러분들 종교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역사나 인문학의 모습에서 보면 제일 역사가 제일 남아있는 데가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찰. 두 번째가 원리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시간이 나실 때 꼭 가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가 향교입니다. 향교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기관이죠. 그게 거의 남아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서원인데 서원도 옛날에 한때 500개가 넘었다가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이 고갈된다고 싹 없애버리고 40몇 개만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런 서원들입니다. 이런 데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이 나빠진 리가 없어요. 포장된 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돌길 걸으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또 올라와서 나무도 만져보고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 봐도 괜찮아요. 들어가도 누가 뭐라 안 해요. 거기서 이제 도시락병하고 먹으면 뭐라 그러죠. 그리고 이 구조나 이런 주위의 맛들을 보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숲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숲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숲이 제가 추천하는 충령산이라는 곳의 숲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충령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충령산. 축하 축자에다가 영원할 때 영원입니다. 자, 그런데 끝내라고요? 예, 저도 그러려고 해봤어요. 그런 데를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서울 근처에 있는 충령산이 아니라 전남 장성에 있는 충령산인데 한 독지가가 쌀장사로 번 돈을 가지고 산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히끅기 나무를 잔뜩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히끅기 나무로 편백이라고 하죠. 그 마을이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서 돗자리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1박 2일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쯤에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 날 저녁쯤에 오면 적어도 한 서너 곳은 딱 이렇게 보면서 저절로 운전할 때는 피곤하겠지만 건강이 지켜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1년 동안 있을 때 4만 킬로를 다닌 적이 있어요. 오스트리아까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우리나라에 돌아보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굳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재도 했고 책으로도 나왔고 근데 지금 제가 비실비실하게 된 것은 이런 데를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맨날 그 집에서 유튜브나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건강이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네, 뭐 부족한 말씀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